한 노인의 장례식장에 자식들도 오지 않고 외롭게 텅 비어 있었으나 갑자기 군대 제복을 입고 들어닥친 400명의 남성들이 모두 경례를 하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월 대구의 겨울은 칼날 같았다. 팔공산에서 내려오는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은 분지의 도시를 남김없이 핥히었고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앞산 자락의 낡은 빌라들이 미로처럼 얽힌 골목 끝에 자리한 황혼의 집 요양원은 시간의 흐름조차 얼어붙은 듯 적막했다. 그곳 203호실에서 대한민국 해병대 제2여단 청룡부대 출신의 예비역 중령 박태준이 향년 81세로 길고 외로운 생을 마감했다. 그의 마지막은 방 안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애국가처럼 장엄하지도 장례식장의 국화처럼 향기롭지도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알아온 지병과 싸우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잦아들었을 뿐이다. 그의 임종을 지킨 이는 40대 후반의 요양보호사 오수진이었다. 수진은 굳게 감긴 박태준 할아버지의 눈을 물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었다. 한때는 정글의 맹수처럼 번뜩였을 그 눈은 깊은 평온에 잠겨 있었다. 평생 무언가를 참아내듯 굳게 다물려 있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걸려있는 듯도 했다. 할아버지, 이제 아프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다가 이 일을 시작했다. 수많은 노인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지만 박태준 할아버지는 유독 마음이 쓰이는 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이 없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베트남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밤마다 적군이다. 포위됐다. 그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을 지르며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전부였다. 의사는 그것이 오랜 전쟁이 남긴 정신적 내상이라 했다. 그가 남긴 것이라곤 군 시절의 관물대처럼 보이는 낡은 철제 상자 하나뿐이었다. 자녀들에게 부고를 알리기 위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군복과 편지 몇 통, 그리고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수첩에는 294명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수첩에 적힌 연락처를 따라 세 자녀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친다는 첫째 아들 박진우는 지적인 목소리로 장례 절차는 그쪽에 일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버님 명의의 재산은 없을 테니 정리 후 연락 주십시오. 라며 용건만 전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첼로 연주자로 활동하는 딸 박서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오랫동안 흐느끼더니 저는 아버지를 볼 자격이 없어요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막내 아들 박동우의 가게는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는지 전화는 계속해서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반복했다. 결국 장례는 수진의 몫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 대구 전문 장례식장의 가장 작은 호실을 예약했다. 유품으로 남은 군복을 정성껏 다려 만든 영정사진 속 박태준 중령은 정글의 푸른 용처럼 늠름했지만 조문객 하나 없이 텅 빈 빈소는 그의 삶의 고독한 무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발인을 하루 앞둔 늦은 밤 수진이 홀로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횡한 제단 앞에서 막막한 심정으로 향을 피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례식장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주차 요원의 다급한 고함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연달아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부터 수십, 수백의 발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소리는 무질서한 소음이 아니었다. 절도 있고 묵직하게 마치 거대한 심장이 박동하는 듯한 소리였다. 청룡, 박태준 중령님께서 잠드신 곳이 여긴가? 벼락 같은 호령이 복도를 울렸다. 소희가 놀라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그 기세만은 젊은 사자 같은 70대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정장 옷깃에는 청룡부대를 상징하는 푸른 용 모양의 작은 기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영정 사진을 향해 각 잡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 경례는 단순한 조의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한 전우에게 바치는 마지막 충성의 맹세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뒤로 끝없는 조문객의 행렬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첫 노인이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은 거대한 역사의 무대로 변모했다. 그의 뒤를 따라 빈소로 들어서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는 푸른 용기장이 달려 있었다. 평범한 작업복 차림의 촐로에서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굴지의 기업 회장들, 희끗한 머리의 대학 교수와 명망 있는 의사, 변호사들, 그리고 위험 있는 계급장을 단 현역 해병대 장성들과 이제 갓 20살을 넘긴 듯한 앳된 얼굴의 해병대 사병들까지. 그들은 모두 다른 시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두가 하나의 이름 아래 모여 있었다. 청룡부대.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는 단 하나의 이름, 박태준. 텅 비어있던 주차장은 고급 승용차와 군용 차량으로 순식간에 마비 상태가 되었다. 장례식장 직원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어안이 벙벙했다. 조문객들은 계속해서 밀려 들어왔고 비좁은 빈소는 물론 복도와 계단, 심지어 1층 로비까지 그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존경을 표현하고 있었다. 조문객의 숫자는 정확히 294명이었다. 박태준의 낡은 수첩에 적혀있던 이름의 숫자와 같았다.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던 노인이 넋을 잃고 서 있는 오수진에게 다가왔다. 오수진 선생이라 했소? 나는 예비역 해병대사령관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깊이 숙였다. 김상현 장군은 박태준의 베트남전 당시 직속상관이자 평생의 전우였다. 우리가 너무 늦었소. 태준이 그놈이 이 대구 골목에서 이렇게 혼자 쓰러지도록 내버려 둔 것은 우리 모두의 죄요. 그는 자책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물었다. 마지막은 편안했소? 네, 잠자듯이 조용히 가셨습니다. 핏줄이라는 것들은 어찌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는 게요? 수진이 차마 대답을 못하자 뒤에 서 있던 한중년 신사가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포항에서 큰 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최동식 회장이었다. 그놈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럴 순 없는 겁니다. 중령님께서 전쟁터에서 받은 훈장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던 놈들입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상현 장군이 손을 들어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 그리고는 수진에게 말했다. 박중령이 남긴 수첩에 적힌 294명. 그들은 1967년 2월 베트남 메콩강 삼각주에 위치한 짜빈동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중공군 수천 명의 포위 공격을 막아냈던 청룡부대 11중대 바로 그 중대원들이요. 박중령은 중대장이었고 여기 모인 늙은이들은 모두 그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그의 부하들이지. 그는 가족 대신 우리를 마지막 전우로 기억하고 있었던 게요. 짜빈동 전투. 세계 전사에 기록된 기적적인 승리. 그 중심에 박태준이 있었다는 것을 수진은 처음 알았다. 김상현 장군은 품에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였다. 박태준이 10년 전 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상현이 형님. 내가 죽거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오. 다만 내가 지휘했던 11중대 294명의 내 새끼들이 혹여 이 땅 위를 걷고 있다면 그들에게만 내 소식을 전해주시오. 그들이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술 한 잔 따라준다면 이영만리 정글에서 보낸 내 청춘도 이후의 고독한 삶도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이오. 편지의 내용이 전해지자 장례식장은 거대한 오열의 바다가 되었다. 그때 수진의 등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아버님께서도 혹시 청룡부대 출신이십니까? 고개를 돌리자 유명한 역사 소설가인 이문혁 작가가 서 있었다. 그는 짜빈동 전투를 소설로 집필하기 위해 수십 년간 자료를 모으고 생존자들을 인터뷰해왔다고 했다. 제가 생존자 명단에서 오씨 성을 가진 의무병의 기록을 본 기억이 나서요. 전투 중에 중대장님을 구하고 큰 부상을 입었던 분인데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평생 자신이 해병대 의무병이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졌다. 그리고 술만 드시면 낡은 군복을 꺼내 입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짜빈동에서 내가 우리 중대장님 목숨을 구했지. 대신 내 다리 한쪽을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살린 영웅이니까. 수지는 아버지의 그 말을 늙은 군인의 허풍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버지는 역사의 증인이었고 그녀는 그 역사를 이어받은 딸이었다. 소설가 이문혁의 질문은 닫혀있던 역사의 수문을 여는 열쇠였다.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던 장례식장은 이제 58년 전 베트남의 뜨거운 정글 한복판으로 시간 여행을 시작했다.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294명의 전우들에게 남겨진 가장 신성한 의식이었다. 김상현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 개인의 회상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낭독하는 듯한 장중함이 실려 있었다. 1967년 2월 14일 밤이었어. 발렌타인데이라고들 하지. 하지만 우리에게 그날은 초콜릿 대신 포탄이 쏟아지던 밤이었지. 당시 나는 여단 작전 참모였고 박태준 대위가 이끄는 11중대는 메콩강 하류의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 짜빈동 지역의 방어 임무를 맡고 있었소. 그의 설명에 따르면 11중대의 병력은 채 300명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밀려온 적은 정규군과 베트콩 연합부대 무려 2,400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이었다. 8배가 넘는 적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형국이었다. 여단 본부에서는 즉시 퇴각 명령을 준비했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으니까. 하지만 박 대위에게서 돌아온 무전 응답은 우리 모두를 경악게 했지. 김상현 장군은 그때를 떠올리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던 포탄 소리에 묻히지 않던 박태준의 침착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한 듯 했다. 여기는 청룡 11중대장. 현 시간부로 진지 사수를 결의한다.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이곳을 우리의 무덤으로 삼겠다. 그것은 자살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선언에 11중대 294명의 대원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다시 총을 고쳐 잡았다고 했다. 지휘관의 강철 같은 의지가 부대원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강철 덩어리로 만든 것이다. 김상현 장군의 이야기가 잠시 멎자 소설가 이문혁이 뒤를 이었다. 제가 수많은 생존자들을 인터뷰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박태준 중대장님이 전투 내내 단 한순간도 지휘 벙커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문혁 작가는 수십 년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날 밤의 전투를 생생하게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 직접 최전방 교통호를 뛰어다니며 부하들을 독려했다. 탄약이 떨어진 병사에게는 자신의 탄약을 건넸고 부상당한 병사는 직접 업어 의무병에게 옮겼다. 특히 오수진 선생의 아버님 오진섭 의무병의 증언은 제 소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문혁 작가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적의 박격포탄이 지휘소 근처에 떨어졌을 때 박 중대장님은 몸을 날려 다른 통신병을 감쌌고 그 파편의 옆구리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과다출혈로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도 그는 지휘를 멈추지 않았죠. 그때 오진섭 의무병이 포화 속을 뚫고 달려와 응급지혈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중대장을 노린 적의 저격탄이 오 의무병의 다리를 관통했죠. 아버지가 평생 의족을 차야 했던 이유. 수지는 그제야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다. 박 중대장님은 자신의 부상도 잊은 채 쓰러진 오 의무병을 부축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섭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하지만 우린 여기서 죽지 않는다. 살아남아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역사책에 기록하고 다시는 우리 같은 놈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라고요. 살아남아서 역사를 기록하라.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약속이자 유언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것이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짜빈동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한 명 한 명의 증언이 모여 박태준이라는 이름의 별은 칠흑 같은 장례식장 안에서 그 어떤 별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서 오수진은 자신 또한 그 별빛을 영원히 지켜야 할 운명임을 깨닫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김상현 장군의 목소리는 58년 전 베트남의 정글 속으로 294명의 늙은 해병들을 다시 데려갔다.
그의 증언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땀 함성으로 기록된 청룡부대 신화의 가장 위대한 한 페이지를 펼쳐 보이는 것이었다. 짜빈동의 11중대 진지는 사실상 고립무원의 섬이었소. 사방은 늪과 정글이었고 적들은 그 지형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지. 14일 밤 11시가 넘었을 때 어둠 속에서 수천 발의 박격포탄과 로켓탄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소. 대공세의 시작이었지. 김 장군의 눈빛은 이제 백발의 노장이 아닌 포연히 자욱한 작전 지휘 통제실의 젊은 작전 참모로 돌아가 있었다. 1967년 2월 14일 23시 30분. 남베트남 짜빈동 11중대 전술기지.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땅이 거대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흙먼지와 화약 냄새가 비강을 역하게 찔렀다. 갓 20살을 넘긴 어린 해병들은 인생 처음 겪는 지옥도 앞에서 본능적인 공포에 떨었다. 전원 참호 안으로. 고개 들지 마. 중대장 박태준 대위의 목소리는 포성 속에서도 강철처럼 울렸다. 그는 쏟아지는 포탄 파편을 뚫고 가장 낮은 포복으로 각 소대 진지를 오가며 부하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 대신 차가운 분노와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폭격이 잦아들자 어둠 속에서 피리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적들이 아군의 심리를 압박하며 파상 공세를 예고하는 신호였다. 잠시 후 사방에서 수천 명의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격 개시. 중대의 M60 기관총과 M16 소총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하지만 적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차, 2차, 3차 공세를 막아내는 동안 중대의 탄약은 급격히 소모되었고 부상자는 속출했다. 새벽 4시경 4차 공세가 시작되었을 때 3소대 진지 일부가 무너졌다. 적들은 그 틈을 비집고 진내로 난입하기 시작했다. 백병전이었다. 총검과 야전삽 심지어 돌멩이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되었다. 비명과 고함, 총성이 뒤섞인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휘 벙커에서 상황을 통제하던 박태준 대위가 통신병에게 무전기를 넘기고 수류탄 여러 발을 몸에 두른 채 직접 참호 밖으로 뛰쳐나갔다. 중대장님, 위험합니다. 부관이 절규하며 말렸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무너진 3소대 진지로 달려가며 포효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바로 11중대장이다. 나를 따르라. 그는 가장 선두에서 적진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권총이 불을 뿜고 수류탄이 적진 한가운데서 터져나갔다. 지휘관이 최선봉에 서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우는 모습에 공포에 질려있던 해병들의 눈에 다시 도끼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중대장의 뒤를 따랐다. 청룡은 간다. 그들은 밀려드는 적들을 향해 몸을 던져 부딪혔다. 무너졌던 3소대 진지는 순식간에 다시 아군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박태준은 전투 중에도 끊임없이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적의 주력이 중대 정문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예비대로 남겨두었던 한 개 소대를 이끌고 적의 측면을 기습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옆구리에 적의 총탄이 스쳐 지나갔고 온몸은 파편에 긁혀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전투가 끝나는 새벽녘까지 무려 4시간 동안 9번의 적 공격을 막아냈다. 동이틀 무렵 지원 나온 아군 직승기 헬리콥터가 상공에 나타났을 때 11중대 진지 주변에는 249가 넘는 적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한 개 중대가 한 개 연대를 격퇴한 기적. 이 전설적인 승리의 대가로 11중대 역시 15명이 전사하고 33명이 부상당했다. 박태준은 단 한 명의 전사자 유해도 적진에 남겨두지 않고 모두 수습한 뒤에야 자신을 치료하러 달려온 의무병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김상현 장군의 증언이 끝났을 때 장례식장은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윤소희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평생 박태준의 이름을 성스럽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 지옥 속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부하의 목숨을 먼저 생각했던 위대한 지휘관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영웅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장례식장 안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예비역 장성이 평소 친분이 있던 유력 일간지 한국일보의 원로 논설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밤에 이를 전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처음에는 사회면의 작은 기사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잊혀진 베트남 영웅의 장례식에 모인 294명의 전우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기사를 본 사람들은 경악했고 분노했으며 동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주요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심층 보도를 내보냈고 짜빈동 전투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다. 잊혀졌던 늙은 군인의 이름 박태주는 하루아침에 전 국민이 아는 이름이 되었다. 이 거대한 사회적 메아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던 세 자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연구실. 역사학자 박진우는 학과장 교수가 내민 신문을 보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일면 전체를 장식한 아버지의 영정사진. 그는 평생 아버지의 전쟁 경험을 개인의 불행한 기억으로 치부하며 학문적 연구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거대 담론과 구조적 모순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겪은 역사의 가장 구체적인 상처는 외면해온 위선자. 그의 학문적 성취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오스트리아 빈의 고풍스러운 연주회장. 첼리스트 박서연은 연습 중간에 한국의 친구가 보내온 기사 전송 소식을 확인하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화면 속 아버지의 얼굴. 그녀가 평생 벗어나고 싶었던 그늘. 그녀는 아버지의 전쟁 후유증을 광기라 생각했고 그 광기로부터 자신의 예술 세계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고통은 광기가 아니라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짊어져야 했던 한 인간의 비명이었음을. 대구의 허름한 식당 뒷골목. 막내 박동우는 가게를 정리하며 배달원이 두고 간 신문을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숨을 멈췄다. 신문 속 영웅의 이야기는 그가 평생 원망했던 무능한 아버지의 이야기였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돈 대신 명예를, 재산 대신 전우를 택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초라했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되어 동우의 심장을 내리찍었다. 온 세상이 그들을 향해 영웅의 자격 없는 자식들이라 손가락질했다. 쏟아지는 비난과 자책감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서울행 비행기 표와 기차표를 예매했다. 그들이 외면했던 과거 아버지라는 이름의 역사를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세 남매는 서울역의 한 찻집에서 몇 년 만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에는 어떤 반가움이나 애틋함도 없었다. 서로의 얼굴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확인하며 어색한 침묵과 자기 변명만이 오갈 뿐이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장남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그의 말에는 진정한 참회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지식인의 교만이 묻어 있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우린 모두 죄인이야. 딸 서연은 자책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보상금이라도 나온대? 막내 동우의 관심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의 지리멸렬한 대화는 한 통의 전화로 중단되었다. 김상현 장군의 비서였다. 김 장군이 그들을 만나길 원한다는 전갈이었다. 세 남매가 약속 장소인 용산의 국방부 청사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분노의 얼굴을 한 김상현 장군이었다. 이제야 나타났군. 김 장군의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온기도 없었다. 그는 세 사람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자네들은 아버지를 2번 죽였어. 한 번은 외로움 속에서 죽게 내버려둔 것이고 또 한 번은 그분의 명예에 이렇게 똥칠을 한 것이지. 저희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전쟁 후유증 때문에 저희 어린 시절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아십니까? 진우가 항변하듯 소리쳤다. 김상현 장군은 코웃음을 쳤다. 불행? 자네 아버지는 19, 20살짜리 부하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매일같이 봐야 했네. 그 어린 목숨들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어. 그런데 고작 잠 못 자고 소리 좀 지르는 게 그렇게 견디기 힘든 불행이었나?
그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국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네. 그저 침묵했을 뿐이지. 자신의 고통이 혹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런데 자네들은 그 침묵의 의미를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려 노력한 적이 있나? 김 장군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세 남매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김 장군은 마지막으로 통보했다. 국가에서 곧 아버님께 태극무 공훈장을 추서할 걸세. 그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자네들에게 있는지는 모르겠군. 내일 아버님의 마지막을 지킨 오수진 선생을 찾아가게. 가서 그분께 그리고 그분을 통해 자네 아버지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그것이 자네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일 걸세. 국방부 청사를 나온 세 사람은 차가운 서울의 바람 속에서 망연히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벌인 역사를 마주하고 그 역사 앞에서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다음 날 오후 세 남매는 오수진과 만나기 위해 대구 시내의 한 오래된 한옥 찻집으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대추차 향기가 그들을 맞았다. 약속 장소인 작은 별실에는 오수진이 먼저 도착해 차분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낡은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인사가 오가고 찻잔이 놓였다. 강진우는 어젯밤 김상현 장군 앞에서 보였던 방어적인 태도 대신 깊은 죄책감에 휩싸인 얼굴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압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을 재단하는 판관의 눈이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오랫동안 지켜본 담담한 증인의 눈이었다. 제가 아버님을 돌봐드린 것은 제 일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평생을 품고 사신 것은 이제 자제분들께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철제 상자를 그들 앞으로 밀어주었다. 뚜껑이 열리자 곰팡내와 낡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안에는 그들이 평생 외면했던 아버지의 진짜 속내가 봉인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기름종이에 쌓인 낡은 수첩, 진중일지였다. 역사학자인 진우는 마치 신성한 유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서툰 글씨로 짜빈동에서의 매일이 기록되어 있었다. 1967년 2월 16일. 전투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났다. 어젯밤 죽은 줄 알았던 김이병이 적의 시체 더미 속에서 기어나왔다. 살아 돌아온 부하를 보고 기뻐해야 하는데 왜 나는 죽어간 다른 20명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나는가.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는 이곳에서 나는 과연 제정신으로 조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1967년 5월 10일. 아내의 편지와 함께 딸 서연이의 첫돌 사진을 받았다. 사진 속 아이의 웃음이 너무나 눈부셔서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피비린내 나는 정글 속에서 나는 이 아이의 웃음을 지킬 자격이 있는 아비인가. 진우는 더 이상 글을 읽어 내려갈 수 없었다. 그는 책 속의 역사가 아닌 아버지의 피와 고뇌가 담긴 진짜 역사를 마주하고 온몸을 떨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보낸 낡은 편지 뭉치와 함께 녹슬고 이가 빠진 작은 하모니카도 들어있었다. 오수진이 나직하게 말했다. 밤마다 잠 못 드실 때 이걸 부셨어요. 아주 슬픈 가락이었습니다. 첼리스트인 서연은 그 말에 심장이 저미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아버지가 밤마다 내던 그 고통의 신음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라 이 작은 하모니카로도 다 풀어내지 못한 깊은 슬픔의 연주였던 것이다. 막내 동우의 눈에 띈 것은 수첩 맨 뒷장에 덧붙여진 색이 바랜 종이 한 장이었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 유치원에서 서툰 솜씨로 그려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우리 가족 그림이었다. 아버지는 그 그림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우는 저도 모르게 아버지하고 나직이 은쫄이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들이 아버지의 진짜 마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상현 장군이었다. 방금 대통령 재가가 떨어졌네. 자네 아버님께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이 추서되었어.
김 장군은 잠시 말을 고른 뒤 묵직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유족에게 50억 원의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네. 전화가 끊기고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의 평생의 고통이 50억이라는 숫자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그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삶의 무게이자 그들이 갚아야 할 빚의 무게였다. 그날 이후 세 남매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밤새워 토론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며칠 후 그들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사진기와 취재진 앞에서 장남 박진우가 대표로 나서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했다. 저희 3남매는 아버님께 지급되는 국가 보상금 50억 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이 돈 전액과 저희의 남은 일생을 바쳐 아버지의 이름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이름은 재단법인 청룡 박태준으로 정해졌다. 재단의 첫 번째 목표는 아버지처럼 베트남전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참전용사들, 특히 고엽제라는 끔찍한 악령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돕는 것이었다. 재단 설립은 각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역사학자 박진우는 대학에 사표를 냈다. 그는 더 이상 상아탑에 갇힌 건조한 역사가가 아니었다. 그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베트남전 참전 구술사 기록원을 설립했다. 그의 남은 과업은 아버지처럼 이름 없이 쓰러져간 영웅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전쟁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상처까지도 정직하게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되었다. 첼리스트 박서연은 예정되어 있던 유럽 순회 연주회를 모두 취소하고 귀국했다. 그녀는 재단 산하의 음악을 통한 정신적 내상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녀의 첼로 선율은 이제 빈의 화려한 연주회장이 아닌 상처 입은 노병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의 공간에서 울려 퍼졌다. 식당 일에 실패했던 박동우는 재단의 살림을 도맡는 사무총장이 되었다. 그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엽제 환우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낡은 집을 수리해주고 필요한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현장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오수진은 재단의 고문직을 맡아 세 남매가 길을 잃지 않도록 묵묵히 곁을 지켰다. 재단법인 청룡 박태준의 출범 소식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94명의 청룡부대 전우들은 물론 익명의 시민들로부터 기부금이 답지하기 시작했다. 한 영웅의 외로운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사회 전체의 상처를 보듬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박태준 중령의 안장식은 그의 청춘이 시작되었던 곳,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요람인 경상남도 진해에서 거행되었다. 그의 유해는 해군 사관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진해 해군 묘지의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안장되기로 했다. 안장식은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진해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다는 잔잔했다. 의장대의 사열과 조악대의 장엄한 연주 속에서 박태준의 유해가 운구되었다. 294명의 늙은 청룡들은 젊은 날의 군기 그대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도열하여 떠나가는 전우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추도사는 김상현 장군이 낭독했다. 여기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이역만리 정글에서 청춘을 바친 한 해병이 잠들었습니다. 그는 승리했지만 평생 전쟁의 악몽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전투는 기억했지만 그의 고통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태준이라는 이름 하나를 이곳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잊고 지냈던 모든 영웅들의 고독한 시간을 함께 묻고 그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어 유족 대표로 나선 아들 박진우가 연단에 올랐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었던 모든 무명 용사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모든 이름 없는 영웅들이시여. 당신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당신들의 피 묻은 군복이 아닌 화려한 성공만을 쫓았습니다. 부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저희가 당신들의 끝나지 않은 전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참회에 장례식장은 숙연한 침묵과 깊은 공감에 휩싸였다. 모든 공식 절차가 끝나고 박태준의 유해가 땅에 묻혔다. 그때 딸 박서현이 묘비 앞에 다가와 첼로를 들어올렸다. 그녀가 연주하기 시작한 것은 화려한 기교의 곡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외로이 불던 하모니카 가락을 떠올리며 그녀 자신이 작곡한 느리고도 깊은 진혼곡이었다.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은 진해 앞바다의 바람을 타고 아버지의 영혼과 함께 하늘로 퍼져나갔다. 3년 후 봄. 재단법인 청룡 박태준이 경기도 외곽의 건립한 고엽제 환우 요양병원에 따스한 햇살이 드는 휴게실. 박동우가 휠체어에 앉은 한 노병의 주름진 손을 잡고 그의 옛 무용담을 들어주고 있었다. 노병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 같은 시각 오스트리아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 박서현이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자신이 작곡한 짜빈동 진혼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겪은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 전 세계로 울려 퍼졌다.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 박진우가 베트남 전쟁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책 그날의 맹세 청룡부대 구술사는 역사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과거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삶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학자가 되어 있었다. 박태준 중령의 사주기. 세 남매와 오수진은 진해의 묘역 대신 대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만났다. 그들은 함께 장을 보고 아버지가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뜨끈한 돼지국밥을 먹으며 소박하게 그를 추억했다. 식당을 나선 그들이 시장 골목을 걸을 때였다. 한쪽에서 월남전 참전 전 우회 조끼를 입은 노인 몇 분이 막걸리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젊은 손자에게 말했다. 임마, 네 할애비가 누군지 아나? 짜빈동에서 박태준 중대장님이랑 같이 싸운 사람이여. 그 양반이 없었으면 지금의 니도 네 애비도 없었어. 그 무심한 한마디에 세 남매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가 남긴 그날의 맹세는 이제 기억의 유산이 되어 평범한 사람들의 살 속에서, 술잔 위에서, 그리고 미래 세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영웅의 끝나지 않은 전투는 이제 남겨진 모두의 전투가 되어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